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입이 얽혀도 할 말이 없습니다. 1, 2주 안에 바로 다시 찾아뵈려고 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렸네요. 시간이 훌쩍.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좀 헐떡일 수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나? 되고. 자, 지난 시간에 빚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고 이 슬라이드 하나 놓고 한참 떠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홍콩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콩 뉴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홍콩이 폭망하고 있고 진짜 폭망하고 있어요, 홍콩이. 근데 한 폭망하고 있는 이유가 한 네다섯 가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홍콩이야말로 진짜 퍼펙트 스톰을 겪고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 게 전부 잘못되고 있어요. 예. 그 스케일이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홍콩이나 되게 비슷한데, 홍콩이 거품도 훨씬 빨리 끼기 시작했고, 홍콩이 거품도 많이 꼈고, 더 감당을 못하고, 한국보다, 홍콩이 더 매섭게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만약에 이게 홍콩의 이제 흥망성쇠를 보여준다 그럴 때 홍콩이 이렇게 피크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한국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약간 천천히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런 형국을 띌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콩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한국하고 되게 비슷해요. 결국은 제가 유튜브를 키기 시작한 그 이유, 그러니까 무책임한 빚을 지고 무책임한 기준금리를 0% 1%로 나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돈을 싸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간땡이가 붙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이니 다른 자산이니 영끌이니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고 지금 우리가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기보다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 건데 그 스케일이 홍콩이 훨씬 심한 거예요. 홍콩이 한국보다 덜 심한 거는 그 출생률 하나입니다. 출생률 하나 빼고 한국보다 모든 게 더 심하게 거품이 꼈고 모든 게 심하게 거품이 빨리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하고 이제 스케일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은 홍콩 화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정 환율이기 때문에 화폐 장난질을 못 해요. HKMA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곳이죠. 홍콩 중앙은행에서 한국처럼 원화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부동산을 막거나 원화를 희생을 시켜가면서 국정을 이어나가기가 불가능해요. 한국은 1,000원일 수도 있고 달러당 1,400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1,200원, 1,250원 할 때 제가 2년 전에만 해도 거기 그 수준이었는데 제가 계속 환율 약해질 거고 안 좋아질 거고 점점 더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거다라고 해서 1,400원, 1,500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1,400원까지 그러니까 원화를 던져서 국내 시장을 쇼텀으로 봤을 때 잠깐 막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더 크게 이제 문제가 더 크게 터질 건데 그거를 지금 되게 마이오픽한 뷰를 갖고 있는 거죠. 코앞만 내다보고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거고. 홍콩 같은 경우에서는 홍콩이 만약에 7불 이제 7.75달러당 US 1달러니까 홍콩 정부가 만약에 7.75달러를 찍어내야겠다. 돈을 만약에 찍어내고 팽창시켜서 우리가 돈을 더 써야겠다라는 그런 폴리시를 테이크를 하면은 홍콩은 미국 US 1달러를 미국 1달러를 구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야 돼요. 내가 7.75달러를 홍콩 달러를 만약에 정부가 더 지출하고 싶다. 예산보다 적자를 내가지고 더 지출할 거다. 홍콩 달러를 찍어내자. 그래서 경제에 풀자. 이러한 폴리시를 세우는 순간 그거에 매칭할 수 있는 US 달러 1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갑자기 일어나서 홍콩 중앙은행에서 야 홍콩 달러 7.75달러를 전부 다 각 US 1달러로 바꿔 하면은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제 주머니에 지금 775달러가 있잖아요. 홍콩 달러가.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는 어느 은행이든지 홍콩에 갔을 때 그걸 100달러 US 달러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정환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GDP가 한국의
7분의 1,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외환 보유가 한국만큼 외환 보유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고정환율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페그가 끊어지는 순간, 혹은 그 페그가 내가 775불 홍콩 달러를 들고 뭐 스탠다드 차트드 은행을 갔는데 얘네가 100불 US 달러 안 줄 것 같아. 50불만 줄 것 같아. 왜? 달러가 없다고. 이런 만약에 믿음이 깨지거나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금융시장이 얼어버리고 끝장이에요, 홍콩이. 그게 고정환율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환율을 가지고 던질 수가 없으니까 7.75가 좋으나 싫으나 나쁘나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역경이 있고 정부가 풀 돈이 정부가 더 지출을 많이 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와도 얄짤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그걸 1,000원에 묶어놓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7.75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 나가는 자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든 게 똑같다고 봤을 때 그 자산은 환율 때문에 환차를 볼 수가 없어, 이익을 볼 수가 없죠. 외국에서 싱가포르 투자자라든지 미국 투자자가 홍콩에 가서 물건을 살 때 10년 전에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었으면, 가게가 있었으면은 지금도 100억인 거예요, 그대로. 환율 때문에 내가 환차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없는 거죠. 단단히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를 인질 삼아서 그거를 갖다가 던져버리면서 한국처럼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 총알 방법 중에 하나인 내 환율을 약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일랜드 같은 데나 유로 화폐 쓰고 있는 나라들, 그리스 같은 나라들 옛날에 보면은 유로를 쓰기 때문에 나라는 개판이잖아요. 나라는 개판이고 막 실업률 10% 15% 올라가고 난리 나고 데모하고 저 공무원들한테 연금 줄 돈 없어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인데도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 물건들이 그러니까 유로가 강하니까 그리스에서 나오는 올리브유라든지 이게 다 비싸게 팔리는 거고, 그리스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비싸게 와서 관광을 하니까 보통 나라가 돈이 없고 힘들고 그러면 그 나라 환율이 약해지면서 거기서 나가는 수출품이 더 잘 팔리고 그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도 더 쓰고 관광을 싼 맛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 일본이 150엔이니까 일본 가면은 싸게 관광할 수 있다. 그 요소가 없는 거예요, 홍콩은. 자기네 화폐를 던지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금리, 미국 금리하고 똑같이 가야 되니까 달러에 페그가 돼 있으니까 미국 금리보다 항상 0.25%포인트 높아야 되죠. 그래서 5.5%까지 올렸을 때 페드가 홍콩 중앙은행에서는 5.75로 묶어놓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 높아야 홍콩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가 똑같은 이자를 준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미국 달러 들고 있겠죠. 아무리 외환 보유가 있고 뭐 어쩌다 그래도 당연히 달러 들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25베이시스를 높여주는 건데, 이 거품이 낄 당시에 어땠냐. 2010년 내내 10, 11, 13, 14, 15, 16 그때 이 광풍이 불어서 한국보다 한 4, 5년 정도 먼저 부동산 값이 오르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다. 저렇게 조그마한 아파트가 15억, 20억, 25억이냐. 나중에는 이제 한국도 간땡이가 버가지고 한국도 부동산 가격이 미쳐서 한국 가격 보면서 홍콩도 그렇게 비싸지 않네라고 사람들이 좀 무뎌지긴 했지만 2010년대에 홍콩 가격을 보면은 엄청 빨리 거품이 먼저 꼈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이 0%를 갔을 때 홍콩도 당연히 0% 가깝게 갔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0%면은 0에서 0.25였으니까 홍콩은 0.25에서 0.5%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에서는 그때 미친 듯이 개방을 하고 마구잡이로 열고 중국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났었잖아요. 그때 시진핑이 이제 탈을 쓰고 있었을 때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든지 다 중국 가서 돈 벌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팽배했으니까 홍콩이 중국의 게이트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보면 돈은 엄청 싸서 이자는 0%에 가까우니까 개나 소나 돈을 다 빌리고 영끌에 미쳤었고, 그건 이제 동쪽에서 오는 힘이고, 서쪽이랑 북쪽을 보면은 중국 그 마더랜드에서 본토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마어마했죠. 본토에서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홍콩을 거쳐서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 생각을 했으니까 거품 끼는 속도가 무지막지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품 끼는 속도랑 이거를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이 5.5까지 갔을 때 여기는 5.75까지 갔고 한국은 그냥 3.5에서 묶어놓고 있었잖아요. 즉 한국은행이 또 국내
그거 살려보겠다고 원화랑 그 롱텀을 봤을 때 더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던진 거죠. 계속 이자율 덜 올리면서 부동산 살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채무가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숨통 트이게 해주겠다는 그런 명분하에 덜 올렸기 때문에 거품이 덜 빨리 터지고 있는 거죠. 근데 홍콩은 지금 거품이 엄청 빨리 터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만큼 무섭게 올랐지만 중국의 힘과 미국의 싼 돈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빨리 꺼지고 있는 거죠. 정치 불안 요소를 봐도 한국에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뻘짓해가지고 계엄령 해가지고 뭐 12월 달, 1월 달에 연말 특수 효과 뭐 다 뭐 날라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홍콩은 지금 연말 특수 효과 정도가 아니라 2019년 20년에 여기 데모하고 국가보안법 들어오고 하면서 불쌍한 아저씨들 저쪽에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 지밀라이 같은 사람들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불안 요소가 한국 계엄령 뻘짓한 거 한 번 했던 거에 100배, 200배의 효과가 있죠. 홍콩에는.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예상하는 게 홍콩이 약 750만 명 정도 있는데 홍콩이 중산층 이상이 탈출한 사람만 4, 50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상이. 그거를 누가 메꾸느냐? 중국에서 본토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메꾸는 거죠. 한 5명 나가면 1명 들어오는 걸로 한 20% 정도 메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있고 못 산다 그러면 좀 그렇고 중산층 미만으로 평균 연봉이 만약에 여기에 4천만 원이라 그러면 4천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은 못 나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 이상으로 잘 버는 사람들 5천, 1억, 2억 버는 사람들이 많이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가는 사람들 플러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 밀려 들어온 아파트들. 그 밀려 들어온 아파트는 뭐냐면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도 그 0%, 1%, 2% 할 때 금리가 낮았을 때 그때 막 마구잡이 2년, 3년, 4년 동안 낮으니까 사람들이 막 거품이 끼고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때 건축사들이 뛰어들어서 지으면 2년, 3년, 4년 후에 완공이 되니까 지금 저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무슨 어디 신도시 무슨 아파트 가격은 이제 떨어지려 그러는데 이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년, 3년, 4년 전에 짓기 시작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홍콩도 똑같아요. 마구잡이로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졌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는데 물량이 더 밀려 들어오는 거지. 거기다가 사람들은 지금 대탈출을 하고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엑스패트를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여기가 3년째 하락 중이에요. 매년 8에서 15%씩 3년째.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홍콩보다는 덜 심하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무슨 뭐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뭐 공급이 뭐 딸릴 겁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지난 광풍이 불었던 시기에 코로나 전부터 해서 코로나 중간이라 그때 지어졌던 그 물량들이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서플라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고 있던 사람도 내놓고 새로 들어오는 물량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고 폭망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금 엑스패트, 그러니까 엑스패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사실 저도 엑스패트였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업, 보통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IT 쪽이라든지 어느 대기업의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엑스패트는 보통 뭐 5억, 10억, 15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 그 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기업들하고 많이 들어오고 남한은 있다고 하지만 그 5개 정도 나가면 하나 정도 새로운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바꿔놓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엑스팻들이 나가면서 뭐 어느 증권사의 뭐 전무, 어느 증권사의 무슨 팀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지사가 있으면 거기에 CFO 가족들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 그 회사에서 다 경비를 내주고 홍콩에 가서 지사장으로 있어라.
내가 좋은 집 해주고 좋은 집 2년 동안 해주고 애들 좋은 학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되게 사립학교 넣고 비싸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 노랑머리 애들이 쫙 빠지니까 쫙 빠지고 홍콩에 사는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탈출하니까 나가니까 사립학교들이 무너져요 지금. 사립학교들이 진퇴양난이에요. 그것도 뉴스가 나오다가 뉴스를 못 나오게 막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디벤처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애가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넣어야 되는데 그 학교를 3년을 간다. 그럼 보통 한 달에 2만 불 정도 내거든요. 한 달에 2만 불이면 한 달에 350만 원 학비가 그러니까 1년에 25만에서 30만 불을 잡아요. 1년에 애 새끼 하나 학교 가는 게 1년에 25만 불이면 한 4천만 원 하는 거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천만 원이에요 학비가. 다른 거 다 빼고 다른 거 무슨 저 과외 보내고 이런 거 말고 그 사립학교에 넣는 게 보통 한 달에 2만 불 정도. 1년에 한 4천만 원. 근데 내 만약에 뭐 자식을 하나 넣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당 두당 그 애새끼 하나 두당 넣는데 1년에 그러니까 3년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늘 입학시킬 때 디벤처라는 거를 한 60에서 70만 불을 넣어요. 그럼 그게 이제 뭐 1억 2천, 1억 3천. 그거를 학교에다 주고 3년을 다니고 매달 4, 5천씩 매년 4, 5천씩 내면서 다니고 얘가 졸업할 때 되고 나오면 그 디벤처 1억 2천을 빼서 부모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약간 채권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빌려주고 학교에 맡겨놓는 거죠. 왜 이 짓을 하냐?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립학교들이 돈을 더 끌어오고 사람들 더 끌어와서 뭐 사립이니까 뭐 체육관도 짓고 교실도 뭐 짓고 그렇잖아요. IT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고 할 거 아니야. 학교 측에서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 디벤처를 끌어다가 돈을 학부모들한테 끌어다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졸업해서 나가거나 얘가 이민을 가면 나 캐나다 갈래, 호주 갈래, 영국 갈래 그러면 얘가 나가고 나면은 그 자리에 티오가 생기면 그걸 메꾸는 새로 들어오는 학생 부모가 그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2천을.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가 뭐라 그러냐? 못 내줘요 이거를. 애는 빼가지고 나 캐나다 데리고 갈 건데 이 1억 2천, 1억 3천을 두당 학생들을 못 내주고 있는 거예요. 디벤처 손실이.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그러니까 이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정부가 나와서 이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립인데 사립학교인데 그리고 미디어에다가 올린 거 뉴스 나온 거 지워 때려 없애. 이거 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프라임 오피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왼손으로 이게 지금 제가 랩톱을 새로 샀는데 이 포지션이 다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걸 오른손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써야 될 거 마이크에서 또 멀어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프라임 오피스 공실은 뭐냐면 보통 프라임 오피스가 공실이 5%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여기가. 프라임 오피스는 뭐냐면 좋은 건물 있죠. 좋은 건물. 꼬마 빌딩 이런 거 말고 막 40, 50, 60, 70, 80층 되는 거. IFC 같은 게 프라임 오피스죠. 그 프라임 오피스가 공실이 원래가 정상으로 운영이 되려면 4에서 5% 공실이. 근데 지금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5개가 나가면 중국 여기 다 그랬거든요. 한동안. 야 걱정 마.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메꿔줄 거야. 홍콩인데. 개뿔 메꾸긴 뭘 메꿔. 지금 중국이 개판인데 상황이. 5개 나가면 하나 들어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것도 지금 이제 렌트 엄청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고 제가 아까 나가서 지하철에서 재밌는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클립을 제가 마지막 장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작살나고 있다는 그 기사거든요. 홍콩 사무실 임대료가 작살나고 있고 지금 2025년인데 제가 그걸 가져와서 보여드려야 믿으실 텐데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 믿으실 테니까 제가 나중에 그 링크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2012년 값으로 떨어졌대요 지금. 2012년 값으로 떨어져서 13년을 퇴보를 한 거예요 지금 얘들이. 이 홍콩 사무실 임대료하고 저 건물 밸류에이션 자체가 13년 퇴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국 집값이 2016년 가격 밑으로 떨어질 거라 그랬죠. 4억 하던 게 12억 갔잖아요. 그걸 제가 80% 떨어질 때는 훅 16년 밑으로 떨어진 걸 주축할 수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국도.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고 계속 전 계속 그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집값이 지금 그게 제가 읽었던 기사는 전부 다 상가하고 프라임 오피스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예. 13년을 지금 퇴보를 했다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왜 벌어지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빚이 가장 큰 문제라고. 채무가 빚 때문에 지금 죽고 사는 상황이고, 빚 때문에 홍콩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지금 똑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요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지만 GDP 대비 은행 자산이 1등이에요 지금. 홍콩 1등이고,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홍콩 1등이고 마카오 2등, 중국 3등인데, 요게 지금 뱅크 토탈 에셋 사이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2.6배, 2.7배라는 소리고, 마카오 차이나서 어차피 이게 중국이니까 얘들을 통틀어가지고 1등이라 그러면 4등 하고 있는 카타 2등이라고 치고 한국이 자랑스러운 3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 뱅크 에셋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은행 자산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홍콩이 이렇게 은행 자산이 많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내어주고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똑같아요. 제가 계속 그랬죠. 시중은행들이 죽는 소리 할 때가 올 거라고. 그리고 나서 홍콩이 왜 망하고 있냐? 미국, 영국 다 나가고 살 길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중국만 바라보고 있지만 금융하고 관광이 계속해서 작살이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홍콩에서는 뭐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꽝이고, 여기서 무슨 농작물을 재배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꽝이고, 여긴 돌산천지고, 여기 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긴 수돗물도 못 마셔요. 물도 더럽고 수질도 안 좋아서 다 중국 심천에서 끌어옵니다. 우리가 쓰는 수돗물, 여러분들이 와서 호텔에서 묵었을 때 썼던 그 수돗물도 다 중국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홍콩은 지형적으로 되게 좋다는 거 말고, 비행기 뜨기 전에 예전에 선박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잠깐 서가지고 가서 다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위한 그 선박 루트, 로지스틱스를 위한 게 가장 좋다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무역이 발달하면서 금융이 이제 세지면서 건물 많이 올려지니까 야경이 이쁘다 해가지고 관광이 뜬 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세금 부가세 없고 세금 낮춰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오고. 그거 말고는 얘들이 시체이기 때문에 그 관광하고 금융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폭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 빨리.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폭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하고는 케이스가 좀 다른 게, 제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좀 드려볼게요. 홍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홍콩에 7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주둔해서 사는 게. 저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750만 명이 살고, 코로나 나기 전에 특히나 2010년대 중반 15, 16, 17, 18 이때 난리 나고 했을 때 어떻게 스태츠가 나오냐면은, 한 달에 750만 명의 비지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관광이라 그러면은 방문자가 들어오는 거죠. 관광이라기보다는. 이 750만 명이 3일짜리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3주짜리 비즈니스 차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자기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750만 명 사는 소도시에 750만 명이 방문을 한다는 건 얼추 1500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물론 3일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와서 2달 3달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1500만 명이 거주하고 들었다 놨다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소도시라고 보면 되죠 이게 홍콩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요게 400에서 400, 한 달에 400만 명 정도로 반토막이 났고요. 우선 들어오는 비지터들이. 그 400만 명 중에서 85%가 중국 깃발 부대하고 샤홍수, 그러니까 이게 중국판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인스타그램 들고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돈 안 쓰고 가는 그 여행객이 85%고, 나머지가 한 15%가 전부 다 거의 다 동남아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동남아 분들이 스pen딩 파워가 있는 소비자들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이나 다른 돈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결국은 이 400만에서 85% 만약에 15% 하려면은 약 50만 정도, 50만 정도가 그나마 돈이 주머니에 조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750만 대 50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전에 잘 나갈 때는 그쵸, 여기 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버시티 가면 막 줄 서고 막 한국 저리 가라 했잖아요. 전부 다 여기 와서 모든 그 사치품 쇼핑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쫙 다 빠지고 다 홍콩 홍콩 들어갈 이유가 없다. 함과 동시에 밀려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맨날 그 헤드라인만 때려요. 지난달에는 350만 명이었어요. 방문자가. 그 다음 달에는 4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의 8, 90%가 사치품은 사지도 못하고, 이 중국 깃발 부대가 뭐냐면은 이 침사초이나 이쪽에 와보신 분들은 홍콩에 요 근래에 보셨겠지만 정말 버스 하나에서 3, 40명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똑같은 빨간색 모자를 쓰고 내려요. 그럼 그 다음 차에서 또 그 다음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이 파란색 모자를 쓰고 내려요. 쫙 내려가지고 침사초이가 그 하버 앞에서 단체 사진 한번 빵 찍고 쭉 가가지고 홍콩 스타일 점심 한번 사 먹고 어디 가가지고 트링켓 싸구려 쇼핑 그런 트링켓 뭐라 그러지, 수비니어 같은 거, 뭐 불상이라든지 홍콩을 상징할 수 있는 티셔츠나 이런 거, 그런 쪼가리 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젊은 애들은 들어와가지고 한참 유행했던 게 샤홍수 보고 홍콩에서 돈 안 쓰고 여행하기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아직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아침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심천으로 다시 전철 타고 가가지고 심천에서 자는 거예요. 호텔 값이 홍콩보다 4배 5배가 싸니까. 여기서 100을 주면은 심천에서는 20이만 하니까. 홍콩에 와서는 뭘 하냐? 얘들이 사진기 들고 와서 유명한 홍콩 스타일 식당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윤발이 자주 찾아가던 딤섬집, 주윤발이 자주 찾아가던 조식 먹는 집, 거기 가서 밀크티 한 잔 마시고 사진 찍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돈을 쓰는 게 사치품 쇼핑에 작살이 났단 말이에요. 홍콩 와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러가 강해서 홍콩 달러로 바꿨을 때, 환전했을 때 비싸기도 하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하이난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하이난 가가지고, 하이난이 지금 새로운 마카오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서 카지노하고 거기서 다 비싼 사치품 사고. 그러니까 홍콩이 두들겨 맞는 그게 한 5군데 6군데에서 지금 연타발로 두들겨 맞으니까 집값은 3년째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사무실 그 건물값하고 그 수천억 수조씩 하는, 십수조씩 하는 그 건물들 있잖아요. 홍콩의 스카이라인들. 그게 지금 2012년 값으로 13년을 퇴보를 하고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 보면은 뉴월드라는 그 큰 그룹, 여기서 디폴트 났네, 저기서 디폴트 났네, 못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큰 거물들 재벌, 그러니까 홍콩 재벌들은 전부 다 땅 부자들이잖아요. 한국 재벌하고는 다르게. 한국 재벌은 그나마 다 제조업이 강하고 하니까 다 뭐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가전제품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지만, 홍콩 재벌들은 전부 다 땅 부자란 말이에요. 이 멍청한, 이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없는 놈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제가 하여튼 되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이 좋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국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반도체 만들다 안 되면 뭐라도 만들고 그 제조업 힘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도 저렇게 됐지만 30년 동안 바보 됐지만 그래도 무시 못하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일본이니까 뭘 만들어도 아직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홍콩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금융에서 망하고 관광에서 망하니까 완전히 폭망이고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보고 있으면 재밌죠. 신기해요. 네. 동시에 홍콩 정부도 진짜 멍청한 게, 한국 정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한국에서 그 소득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 홍콩 정부에서도 정말 바지에 똥 싸고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얘들이 우리가 정부라 그러면 사실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 5%, 막 6%, 7%,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집값이 막 뻥뻥 오른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와가지고 바이어스 스탬프 듀티 하고 막 양도세 10%더 때리고 뭐라 그러죠? 이주택자 뭐 세금 더 때리고 해서 물론 그 거품이 끼는 거를 어느 정도 막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정부는 세금 더 올리고 경기가 좋을 때 정부는 흑자를 봐야 되고 흑자를 보는 게 정상이고 세금을 더 많이 땡기고 일부러라도 경기가 허덕일 때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세금을 낮춰서 사람들이 그래도 더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GDP가 3% 내려갈 거, 3% 마이너스 나올 거, 2.5%만 나오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부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근데 이 멍청한 홍콩 정부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 정부 적자 예산이 2024년 초에 1월, 2월 달에 시작할 때만 해도 얘들이 48 빌리언 달러를 적자를 보겠다 그랬다가 예상을 했다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3월 30일 날 끝나거든요. 2025년 3월 30일 날 피스컬 이어가 끝나는데 두 배 예상. 당연하죠. 회사를 다 나가고 회사 다 적자 보고 난리 나고 양도세 뭐 여기서도 그 부동산 좀 살려보겠다고 바이어스 듀티 10%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살 때 사는 사람이 10억 집 내고 1억을 정부에 냈어야 됐어요. 스탬프 듀티. 양도세라 그러나? 하여튼 사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거 1억씩 줘야 됐어요. 10%. 20억짜리 사면 2억을 내야 되고 정부에다. 그거 다 리필 했죠. 다 다 지웠죠. 다 캔슬했죠. 한국도 그렇게 했잖아요. 뭐라 그러지? 폐지. 다 폐지했잖아요. 한국도. 홍콩도 똑같아요. 정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폐지했고 그러니까 세수가 뻥꾸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세수 뻥꾸 나는데 사람들은 이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돈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멍청한 애들이 뭘 하냐면은 그 잘 나갈 때 2020, 2010, 12, 13, 14, 15, 16 할 때는 얘들이 텍스 디덕션을 제가 이 직원들 월급 주고 이거 1년에 정산하고 IRD에다가 세무서에다가 리포팅하는 거 하다 보면은 얘들이 텍스 디덕션을 12,000불씩 해줘요. 1년에. 이건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 그래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직원이 4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세금을 200만 원 내야 돼요. 이걸 다 깎아주더라고. 거의 0을 내더라고 0. 그래서 3,500, 4천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와 얘들 장난 아니네. 근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어려워지니까 홍콩 소매 판매 지금 개판 나고 난리 났는데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정부 적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12,000불 디덕션 하던 걸 3,000으로 줄여요 얘들이. 50만 원, 60만 원만 깎아주겠다는 거야. 옛날에 200만 원 깎아주던 거를 지금은 50만 원 깎아주니까 150만 원 내놔라.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4천만 원 버는데 예전 같으면 200을 다 제해줬으니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200을 썼잖아요 내가. 내 직원이. 근데 지금은 150 깎아주고 50밖에 세이브는 안 해주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하고 사람들 많이 잘리고 돈 많이 안 쓰고 식당들 문 닫고 가게들 문 닫고 돈이 돌질 않는데 정부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겁나 멍청하고 겁나 길게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정치인들이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한국이라고 뭐가 달라요? 한국도 개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면 초과예요 얘들이 지금. 이건 무슨 얘기지? FXY 뭐야? 그래요. 자, FX가 제가 여기서 지금 이 화폐를 던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홍콩이 화폐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매섭게 홍콩 국내 경기가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지난 2달 전에 롯데가 돈 딸려가지고 그 렌탈인가? 롯데 렌탈인가를 왜 2조 5천억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홍콩에 있는 사모펀드한테.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맨날 왜 이자율 중요하다, 환율 중요하다, 앞으로 대폭락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2조 5천억이라는 돈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달러당 1,000원으로 봤을 때
외국에 있는 미국 투자자가 아니면 홍콩 사모펀드가 2.5 빌리언이라는 돈을 갖다 대야 2조 5천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거니까 자산을 2.5 빌리언 달러를 한국에 주고 한국에서 그걸 원화로 바꾼 다음에 롯데한테 주고 롯데 플러스 그 나머지 주주들이 잠깐만요. 주주들이 그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2조 5천억을 달러로 받지는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2.5 빌리언 달러를 원래는 자기가 써야 되는데 이 멍청한 한국은행에서 이걸 1,400원으로 했을 때 40%를 절하를 시켜놨을 때 제가 그랬죠. 돈을 그만큼 덜 내고 세이브 되는 게 얼마냐 하면 이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5 빌리언이 아니라 1.78 빌리언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얼추 720 밀 7억 2천만 달러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앉아서. 7억 2천만 달러.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남자분들 많으시니까 야구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야구 좋아하거든요. 720 밀리언이면 오타니가 10년에 700 밀리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디퍼 해가지고 겁나 디퍼 많이 해서 원래는 4억 6천인가 밖에 안 되죠. 프레젠트 밸류를 땡기면. 어쨌든 표면상으로 오타니 선수를 10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사모펀드가 세이브하고 들어오는 돈이. 아니면은 디퍼 하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계약 요번에 하나 들어갔잖아요. 완 소토 750 밀리언, 60 밀리언인가? 미쳤죠. 뉴욕 매트에서 샀잖아요. 거의 그거 걔는 현찰박치기 캐시죠. 앞프런트죠. 디퍼 하나도 없이 들어갔으니까. 완 소토를 15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이 세이브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타니 선수 10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세이브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롯데 한국섭 자산을 파는 재벌 입장에서는 내가 2조 5천억에 샀던 걸 2조 5천억에 파는 거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고 이걸 사는 사람 외국에서 달러를 던져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타니 선수 하나를 세이브를 했다는 건 그 오타니 선수 연봉을 10년 동안 누가 주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죠. 저 홍콩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내 부모님이 뭐 칠순잔치 칠순이시다. 칠순 기념해가지고 자식들 3명이서 내 부모님을 뭐 7박 8일로 외국 여행을 좀 보내드려야겠다. 두 분을. 예전 같으면 그게 300만 원을 내면은 자식들끼리 100만 원씩 합쳐가지고 300만 원짜리 사갖고 패키지를 보내드리면 재밌게 놀다 오셨는데 지금은 그게 4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 하나당 140씩 내야 되는 4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가지고 주유할 때 10만 원이면 만땅 채울 수 있었던 걸 지금은 14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4만 원, 여기서 20만 원, 그게 다 티끌같이 모여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모펀드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타니 선수 하나를 영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제가 왜 처음부터 개거품을 물면서 한국은행이 저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원화를 보호해야 된다.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서 이거를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저게 1,400원, 1,450원에 가는 게 무슨 뜻인지 왜 나라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기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자꾸 떠들어서 요번에 3%에서 25베이스 포인트 안 낮추고 3%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얼마나 후달렸으면 하는 총재가 얼마나 후달렸으면 저걸 못 내렸겠어요. 1,500원 뚫고 넘어갈 기세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걸 자꾸 알려주고 빚 무서운 줄 알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함부로 금리를 낮추고 계속해서 원화를 던지는 그 짓을 막아야 돼요. 홍콩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홍콩은 그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 당장은 그러니까 더 크게 타격을 입고 만약에 홍콩 중앙은행에서 저거를 US 달러당 7.75를 자구를 놨는데 10불로 높여 잡을 수는 있어요. 약하게 만드는 거죠, 홍콩 달러를.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관광객들이 좀 더 올 수는 있겠죠. 관광을 이쪽으로. 그리고 좀 더 그만큼 손쉽게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겠죠. 내가 원래 여기 5천억짜리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건물을 하나 살라 그랬는데 20%를 디밸류를 해버리면 4천억만 있으면 되네? 1,000억이 남으니까 돈이 더 들어올 수는 있겠죠. 땡겨지면서. 근데 이 고정환율이라는 그 세계에서는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끝이에요. 고정환율에서 디밸류를 한다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한국은 그 던질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던질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총알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죠. 전력 투구해 가면서. 전력 투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력 투구 할 거라 그랬죠. 근데 제가 전력 투구 계속 할 거예요. 끝까지 부러질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걸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홍콩이에요. 전력 투구를 하다가 더 이상 던질 게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작이 나는 거죠. 2012년 레벨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저거 2008년 레벨로 가요. 제가 보기엔. 지금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한국도 똑같아요. 그럼 한국도 왜 똑같냐? 자, 이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 상황이, 홍콩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이 소매 판매를 보면 리테일 세일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리테일 세일즈를 보면은 우선 한국부터 보시죠. 그러면 지금 가계빚이 2천조다, 전세까지 포함하면 3천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10분기 소매 판매 연속 하락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10분기 2년 반 동안. 그럼 이제 저거 뭐 11분기 12분기 계속 갈 것 같아요. 저게 제가 저거를 첫 10분기 전에 2년 반 전에 숫자를 100으로 놓고 인덱스를 놓고 이게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분기마다 떨어지니까 분기별 지난 분기에 비해서 2% 떨어졌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0.3%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얼추 계산을 하면 이게 100에서 한 85가 된 거예요. 지금 2년 반 만에. 15가 하락을 한 거예요. 15가. 물론 15가 하락을 했다는 건, 내가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면 예전에 100그릇 팔던 건 3년 전에 지금은 85그릇을 판다는 소리예요. 85그릇은 아직 나가요. 아직 나가긴. 점심때 아직은 줄 서서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난 게 아니니까 아직은 경기가 돌아는 가요.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심때 그때 잠깐 줄 서고 사람들 북적거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괜찮은 거예요, 장사가? 아니죠. 점심때랑 저녁때 사람들 북적거리고 진짜 돈 버는 거는 중간에 배달 들어오는 거. 이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마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5%, 10%, 15% 먹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5%가 떨어지면, 물론 10% 떨어져서 100그릇 팔던 집이 90그릇, 90그릇 파는 집도 있지만, 더 많이 떨어져서 70그릇, 75그릇밖에 못 파는 집은 계속 악까지 나는 거지.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에요. 15%가 떨어졌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라고 봤을 때 미국의 GDP가 25 트릴리언짜리 GDP가 컨슈머 스펜딩이 70%를 차지한다 그러죠. 소매 판매가. 그래서 우리 스펜딩의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럼 70%를 차지하고 있는 GDP가 GDP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70이 컨슈머 스펜딩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15%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똑같다고 놓고 봤을 때, 그죠? ceteris paribus, 우리 경제학에서, 그죠? 배우잖아요. 모든 요소가 다 똑같다고 놓고 보고 컨슈머 스펜딩만 딱 15% 떨어졌다 그러면 GDP에 들어가는 게 70이었던 게 59.5%로 떨어지는 거, 5% 포인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GDP가 2년 반 만에 10.5%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GDP가 10% 떨어졌다는 건 뭐야 이거 지금. 리먼 났을 때도 10% 안 떨어졌을 거예요, 애들. 지난 몇 년 전에 0.1%, 0.2%씩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찍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테크니컬 리세션이냐 아니냐 난리 났었잖아요. 1%는커녕 0.1%만 마이너스가 찍혀도 난리가 나고 돈 풀겠다고 생지랄을 하잖아요, 미국에선. 근데 한국은 지금 2년 반 동안 15%가, 거의 GDP가 10%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 소매 판매가 놓고 봤을 때, 이 미국이라고 치면, 한국은 물론 소매 판매가 이렇게 컨슈머 스펜딩이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미국이었다면 그만큼 작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100만 명이 무슨 폐업을 했느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길거리가 텅텅 비었느니,
주말에 사람들이 나와서 밥을 술을 안 먹고 밥을 안 사 먹고 한다고 아우성치고 지금 이 곡소리가 들려오는 게 이만큼 소매 판매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떨어져요 이게? 빚을 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우스 푸어건 상가 푸어건 자동차 푸어건 빚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금리는 그대로 해서 갚아야 되니까 은행에다가 내가 남는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더 허리띠를 조여매다 보니까 돈이 돌지 않으니까 저 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도 보세요. 2024년 숫자예요 이게. 2024년 얘네는 그러니까 1년 전 2024년 1월달 숫자가 2023년 1월달 숫자 대비해서 얼마큼 올랐냐. 1월 2월에는 살짝 오르다가 자 3월부터 아작나죠. 2023년 3월달에 100을 팔았으면 2024년 3월달에는 93을 팔았단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10달이 해요. 10달이. 이거를 쭉 계산을 해서 더해보면 1년에만 컨슈머 스펜딩이 8%가 하락을 한 게 돼요. 8%가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미국처럼 컨슈머 스펜딩이 70% 차지하는 나라라 그러면 87, 56, 약 GDP가 6% 떨어진 거겠죠. 다른 데서 들어와서도 메꾼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서 돈 받고 해외 투자 받아가지고 중국서 돈 들어와서 메꾼다고는 하지만 소매 판매가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콩도. 사람이 없어요. 빈 가게들이 넘쳐나고 빈 가게 문 닫고 샷다 내리고 그 건물 그 안에 있는 내재를 식당 시스템이나 옷가게나 이걸 부시질 않아요. 그 다음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홍콩 와보신 분들은 랑콰이팡 저기 센트럴 쪽에 있는데 아시잖아요. 코너 그 저기 다길라 스트리트 올라가고 랑콰이팡 그 술 먹자 골목 있죠. 살짝 언덕 올라가는데 이 밑에 웰링턴 이 코너에 있는 것들 엄청 비싸죠 여기. 이쪽에 망고가 들어왔을 거야 아마. 망고 여자 옷가게 있죠. 얼마 전에 얘들이 요 자리가 홍콩 달러 월세가 2밀리언이었어요. 월세가 2밀리언이면은 한 3억 5천짜리였어요 월세가. 근데 얘들이 망고가 얼마에 사인했냐? 40만 불에 사인했어요. 400K 80%가 떨어진 값에. 그러니까 150원이 지금 150원이 아닌데 180원일 텐데 150원만 계산해도 한 달에 월세가 3억이었던 애가 지금 6천만 원에 들어왔어요. 옷가게가. 센트럴이에요 이게. 그 잘 나가는 센트럴 홍콩에 랑콰이팡 옆에 IRPC 있고 여러분들 다 와보셨던 데 있잖아요. 전차 지나가고 겁나 비싼 땅. 왜 비싸요 거기가. 냄새나서 정말 가지도 않아요 거기. 바글바글 하잖아요 사람들로. 80%가 떨어졌어요. 임대료가 월세가. 이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려오는 공급량이랑 이것저것 따지면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두말 하면 잔소리고 그 제가 이거 기사 보고서는 이게 지금 클립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무슨 강남 어디마저도 떨어진다. 뭐 빈 공실들이 강남에도 막 생긴다. 이제 난리 났잖아요. 저게 아직은 홍콩보다는 이런 위에서 말씀드렸던 원화 던지기 금리 좀 더 낮고 정치 불안 요소가 홍콩보다는 낮고 이렇게 제조업 그나마 아직 살아 있어서 반도체랑 자동차로 아직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고 그런 뭐 철강도 한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느릴 뿐이지 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기본이 왜 무너지냐?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무서운 거다. 겁대가리 없이 잠깐만요. 겁대가리 없이 저기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 됐죠? 50분. 오케이. 또 50분이네. 오케이. 한 장에 50분이네 맨날. 좋아요. 그냥 하는 김에 그 다음 장까지 할게요. 연결해서. 목이 너무 아픈데 약을 먹었거든요 아까. 자, 이게 빚이에요 빚.
그러면은 그렇잖아. 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럼 뭐 다 힘든 거냐? 아니에요. 다 힘든 건 아니에요. 빚을 덜 낸 나라들은 덜 힘들어요.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 저 가계 부채는 낮지만 국가 부채가 높지만 미국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그냥 기축통화, 준기축통화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폐 위기가 오기 힘든 나라들은 그냥 가요. 어. 그 어설픈 애들만 당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인덱스 달러 인덱스에 못 들어가 있는 흑수저들만 당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볼 게 이거 제가 뭐냐면은 그 뱅크 에셋 투 GDP 때리니까 구글에서 치니까 2021년 데이터만 나왔거든요. 죄송해요. 좀 더 찾으면은 22년, 23년기 있을 텐데 이게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23년이나 24년이나 흘러가는 거는 또 비슷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 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이게 괜찮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2, 3등을 중국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GDP 대비해서 은행 자산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가계부채가 우리가 한국이 2천조입니다. GDP가 2천조인데 저 빚이 2천조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냐? 제가 요즘 그런 질문은 계속 받으니까 언제 집 사냐? 언제 다시 우리 회복할 것 같냐? 이 질문 계속 받지만 저는 잠깐만요. 마이크가 멀어지죠. 소리. 저는 봤을 때 이게 이거 50분 됐으니까 제가 한 번만 끊고 다시 연결할게요. 이거 혹시라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끊고 뉴 레코딩을 다시 할게요. 네, 이거 좀 후달린다. 오케이. 50분짜리 하나 녹화됐고 그 타임라인을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벌어져야 될 게 0에서 100이라고 보면 한 쿼터 4개가 있다 그러면 농구할 때처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있다 그러면 1쿼터의 끝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2쿼터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 받는 게 따로 이메일 주시고 하는 게 언제 이거 좀 살라 그러는데 언제 보면 되냐 하시는 그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찰 총알 좀 준비해 놨는데 지금 쏠까? 제가 보기에는 first quarter의 끝쯤 와 있어요. 이 second quarter가 언제 시작할 거냐면 시중은행들이 죽는 소리 할 때. 그 요거예요. 4쿼터 끝날 때가 요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자살률, 자살률이 피크치고 플래토하다 떨어질 때, 요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연체율 올라갈 거고, 파산율 올라갈 거고, 파산율 플러스 파산율에 포함되는 거는 실직률하고 경매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혼율 올라갈 거고, 마지막으로 자살률까지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2년 전에도. 이게 지금 요 first quarter 끝쪽에 와 있는데 이 쿼터 2가 언제 시작하냐? 시중은행들이 죽는 소리 할 때. 시중은행들이 죽는 소리를 왜 하냐 하면 자, 은행 자산이 GDP 대비해서 은행 자산이 200%다 300%다 가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겁대가리 없는 짓이냐면 시중은행들이 우리가 자, 은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망하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한 2년 전에. 그거 말씀드릴 때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간단히 봤죠. 은행의 재무제표, T 어카운트. 자, 에셋은 라이빌리티 플러스 에퀴티로 잡아야 되고 은행의 이걸 제가 쓰고 마이크도 앞에 있어야 돼서 잠시만요. 자, 은행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선 은행이 디포짓을 받아요. 예금을 받으면 100을 받는다고 쳤을 때 이 100 중에서 잠깐만요. 화면 좀 켜고 100 중에서 리저브로 10이 간다 그랬어요. 꼭 가야 돼요. 이건 중앙은행에 갖다 묶어놓는 돈이고 나머지 90이 론이라 그랬죠. 이 90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게 이제 100하고 100이 밸런스가 맞는 거고 내가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에코티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기 자본율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부채에 내어준 나가 있는 빌려준 돈,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몇 프로. 만약에 내가 에코티가 9라고 하면은 여기에 자본율은 10%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건 다 빼자고요. 리스크 웨이팅이나 티어 1, 티어 2 이거 다 빼고 그냥 봤을 때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되니까 9라고 보고 반대편에도 뭐가 맞아야겠죠. 9.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베스트먼트를 했다. 이게 9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내가 받을 돈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 게 요 9를 관리를 잘못해서 망한 거죠. 크레딧 스위스가 크게 두 방 맞았죠. 한 방은 그린실이라는 데 투자했다가 망한 거고, 두 번째는 아키고스의 황 전무님한테 잘못 투자했다가 망해서 얘가 날아가니까 이게 날아가면서 크레딧 스위스 망한 거예요. 간단해요, 은행 망하는 거. 요 에코티라는 게 날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거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또 뭐 본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본드, 이 빌리는 돈이니까 이 디포짓도 예금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본드라고 채권도 나중에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라이빌리티 오른쪽에. 그럼 왼쪽에는 뭐 픽스드 에셋이 있을 수 있죠. 고정자산. 그래서 내가 브란치 뭐 은행도 열어야 되고 은행에 뭐 IT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2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탈 에셋이 129대 129가 되죠. 이게 토탈 에셋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뱅크 에셋이라는 게. 이 뱅크 에셋이 이게 전부 다 론은 아니에요. 물론 론은 여기서 90이니까 이거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300일 때 론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200일 수 있겠죠. 얘가 300인데 론을 20을 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80을 인베스트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280 시중은행이니까. 이게 무슨 헤지펀드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론이 크다는 거는 여기에 뱅크 에셋이 크니까 시중은행의 규모가 커졌다는 건 GDP 대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140군데에 140여 개의 나라 평균을 봤을 때 평균이 70%예요. 한국은 자랑스러운 180, 200 갔겠죠. 이거 4년 전 데이터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GDP 대비 뭐 줄었다고는 하는데 줄지 않고 늘었으니까 뱅크 에셋 사이즈는 계속 늘어났을 테니까. 70%가 평균이고 40이고 50인 나라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 국민들, 시민들이 그만큼 그 자기네 나라 시중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다는 소리예요. 기업일 수도 있고 가게일 수도 있고 그건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겁대가리 없이 돈을 많이 빌렸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서 론이 이게 나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잠깐 삼천포인데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 제가 다른 데서 질문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리저브라고 10을 가지고 있잖아요. 100을 받았잖아요. 제가 예금을. 내가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를 여기 중앙은행에 넣어놓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게 한국은행이 있죠. 일본 같은 뱅크 오브 재팬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라고 해서 Fed Funds Rate라든지 한국의 벤치마크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는 거는 이 중앙은행에 넣어놨을 때 은행 입장에서 이 10을 중앙은행에 넣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에서 이 10에 관한, 왜냐면 돈이니까 돈을 중앙은행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 돈을. 결국은 시중은행을 거쳐서 예금자한테 다시 가야 되니까. 이 10에 대해서 내어주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만약에 지금 3%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럼 그 3%를 준다는 건 시중은행들이 들고 있는 리저브 밸런스에 대해서 3%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마이너스 0.1% 금리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1% 금리다. 기준금리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 은행들이 리저브를 여기다 갖고 있으면 그 10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들이 요이 땅 하고서는 카트한 날이 있어요. 그게 2015년인가 16년인데 2016년 이후로 들어오는 리저브는, 만약에 여기서 리저브가 100이 있다 그러면 1% 이자를 쳐가지고 나중에 101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 1%라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나중에 99만 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리저브를 최소화시켜라. 리저브를 최소화시키라는 건 뭐예요? 론을 내주라는 거예요. 론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ECB나 뱅크 오브 재팬의 생각이었던 게 미친 생각이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이 되고 돈이 비싸져야지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책임감 있고 발전이 있는 투자를 하고 경제가 정말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완전히 미친 소리죠. 은행한테 페널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너 리저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아니 이 예금은 100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리저브를 90을 갖고 있고 론을 10만 내주면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장사도 시작하고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너 시중은행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꾸 돈 대출 안 내줄 거야? 마이너스 때릴 거야 너. 해서 된 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게 여기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총집합이죠. 총집합. 오케이? 예, 이건 제가 기준금리 언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때 자세히 들어갈게요. 근데 예전에 이거 관련된 걸 제가 보고선 질문을 몇 개 받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한국이 자 잠깐 침체니까 안 좋은 시기 보내고 지나고 나서 버티고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좀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한국이 왜 고점 대비 80% 떨어진 값을 줍줍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길을 걷고 있어요. 홍콩이 아작이 나고 있어요. 지금 상가 건물이나 빌딩들이 2012년 레벨로 갔어요. 벌써.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역시 홍콩은 화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를 때도 화끈하게 오르고 아작이 날 때도 화끈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GDP가 달러로 봤을 때 1.7 트릴리언인데 뱅크 에셋이 얼추 3.1 트릴리언이니까 2021년 자료로 봤을 때 거기가 있는 거고, 홍콩은 380 빌리언인데 뱅크 에셋이 1 트릴리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집들이 15억. 한국에 무슨 뭐 송도에 무슨 아파트가 뭐 10억짜리다 15억짜리다 하면 그것도 다 미친 가격이지만 그래도 평수는 넓더라고요. 홍콩은 정말 닭장 같은 데서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집에서 더 한심해요. 한국보다. 지금 몇 시죠? 9시 다 돼가네. 자, 빨리 슬라이드를 마감을 할게요. 처음에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신날 겁니다. 신났죠. 작년 계속해서 막 돈 엄청 벌고 저기 보너스 잔치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국민들 등골을 빼먹는 건데, 국민들 등골을 빼먹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빼먹을 수가 없어. 이게 언제 나오냐?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 지금은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고 무책임한 빚을 너무 많이 낸 영끌하고 비투했던 사람들만 계속 연체율이 올라가지만 저게 번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잘리지 않고 회사 다니는데도 너무 힘들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연체율도 올라가고 버티기 힘드니까 물건도 던지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사람들이 회의 들고 하니까 야 내가 이거 9억에 샀는데 12억까지 올랐다가 내가 한 달에 지금 갚는 돈이 250인데 지금 마켓 보니까 집값이 8억이네. 그럼 내 돈 3억 날라갔고 지금 당장 팔아도 이거 끝이 안 보이는데 언제 앞으로 나한테 20년 동안 250만 원씩 갚으라고?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니까 짜증 나니까 그냥 갖다 던질 수도 있고, 짜증 나니까 배우자를 탓하면서 이혼율 올라갈 거고, 결국은 안타깝게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Loan cannot be retrieved quickly, more bonds.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거겠죠. 여기서 지금 디포짓이 여기서 100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리저브가 10이고 론이 90이라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 디포짓이 100이 있었으니까 90이라는 론을 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선. 디포짓 넘을 수가 없어요. 디포짓이 만약에 50밖에 안 되면 론이 90이 못 나가요. 론은 45밖에 못 나가요. 5는 여기 리저브에 넣어놔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100의 돈이 들어와 있을 때 90인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연체율 올라가고 디포짓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봤던 것처럼 First Republic Bank 망하고 했던 게 이 디포짓이 갑자기 빨리 달아나면, 혹은 이쪽에 갖고 있던 인베스트먼트, 이제 그때는 UST였죠. 국채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자기 자본이 버티질 못하고 얘들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UST는 둘째치고 만약에 디포짓이 갑자기 90, 얘들이 갑자기 80이 돼버려요. 떨어져요. 얘들이 떨어지면은 왼쪽에서 얘들도 같이 왼쪽도 낮춰줘야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올려주든가. 그럼 얘들이 갑자기 20이 빠져나가서 80이 되면 급하게 채권이 올라가요. 채권 발행하는 게 본드 이슈가. 갑자기 20을 메꿔야 되니까.
본드가 만약에 6%고 자기 자본을 갖다 끌어오는 게 이게 10%짜리라 그러면 자기 자본은 항상 제일 비싸다 그랬잖아요. 코스트 오브 에퀴티는 비싸단 말이에요. 코스트 오브 뎃이 싸니까 시니어 뎃을 발행할 거예요. 선순위 채권을. 무담보 선순위 채권을 6% 7%에 발행을 하고 우선은 당장 메꿀 겁니다. 이게 뭐 20년, 뭐 5년 이렇게 다 나가 있는 론이니까 얘들을 갑자기 불러들일 수는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텀을 두고서는 돈을 내준 거니까. 그 디포짓은 아무 때나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론은 그대로 89, 88 천천히 서서히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결국은 자기 자본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돼서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설명 충분히 드려서 왜 망하는지 아시잖아요, 대충. 이 상황까지 갈 거예요. 이걸 제가 시중은행이 망한다고 했을 때 물론 당장 뭐 다음 달에 국민은행이 안 망했는데 너 무슨 소리냐. 6개월 후에 신한은행이 아직 안 망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2년 전 2022년 처음 이걸 키면서 너무 답답해서 집값 작살날 거니까 사지 마세요 했을 때 그때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정말 그렇게 가겠냐. 근데 지금은 웬만큼 수도권에 있는 도시 뭐 아파트들 12억 하는 거 6억 됐다. 뭐 마이너스 P, 마피 붙었다. 분양 9억이었는데 지금 8억에 내놨다. 인천 무슨 강남,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던 어디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뉴스 보면서 저도 맨날 키면 나오니까 지금 상황 되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라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게 되잖아요. 지금 2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 부채 때문에 한국은 시중은행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쿼터 2, 세컨 쿼터의 시작일 거고 그 세컨 쿼터가 아주 장황하게 벌어질 거예요. 시중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시중은행 흔들리는 걸 막겠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이 뛰어들어올 거고 한국은행이 뛰어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걔들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를 쓸 거예요. 외환보유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 Q3의 시작이에요. third quarter에. 그래서 외환보유가 지금 아직은 400 빌리언 플러스로 남아있지만 이 400 빌리언 플러스 남아있는 게 그게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환율은 모르겠어요. 환율은 뭐 1350일 수도 있고 1400일 수도 있고 1500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계속 약세 분위기로 가겠죠. 강해지진 않겠죠. 외환보유가 떨어지는데. 외환보유가 떨어지는 게 Q3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Q4는 뭐가 되겠느냐?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약간 많이 새드한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Q4가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률도 많이 올라갈 거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판다 지금 총알 준비해 놨는데 몇십억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 왜 서두르세요? 왜? Why? 하나도 지금 빚 좋을 게 없는데 이 빚이라는 것 때문에 이 빚 때문에 모든 발목이 잡혀 있고 앞으로 지금 추락할 일만 남아 있는데 월세 300 받던 가게가 월세 50만 원 받아야 되는 3, 40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못 그러고 있잖아요. 왜 지금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면서 계속 그게 리셋이 될 거예요. 200으로 리셋되고 150으로 리셋되고 100으로 리셋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것도 한번 해야 돼요. 그 현실적 조언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현실적 조언도 한번 하면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23년에 찍을 때도 가게 꼭 하셔야겠으면은 작은 가게 하시고 있는 가게 남이 하던 가게 넘겨받아서 하시고 인테리어 같은 거 돈 세이브할 수 있게 주방에 들어가는 거 모든 걸 최소화시켜서 하시라 그랬잖아요. 다니는 직장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정말 죽겠는 거 아니면 직장 옮기지 마시고 사람들 많이 잘릴 거니까 계속해서 다 디펜시브하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세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코미디 삼고현상 오케이 이거는 그러니까는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17분 이거는 요즘은 그냥 뉴스에 좀 덜 나오는데 막 그래도 아직도 이게 나오잖아요. 삼고현상 때문에 죽겠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건 맞는데 3% 기준금리를 보고 고금리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이라도 앵커분들이라도 좀 알고 얘기하자고 알고. 시중은행이 3%에서 6% 대출이 대출해 주는 게 고금리는 아니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9% 정도 나오거든요. 얘들이 21%가 있죠. 기준금리가. 이게 고금리죠. 이게.
이게 러시안 루블 망가지지 않으려면 21% 해야 되니까. 물론 상황인 만큼 GDP 성장률이 거의 0%를 달릴 수도 있고, 지금 뭐 기준금리가 1%일 때보다는 높죠. 맞아요. 그때보다 높아서 고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국 2%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은 둘째치고 정상금리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자들이 얘기할 때 고환율, 고물가, 정상금리,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다. 미쳤던 가격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잠깐 한번 끊고, 이거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잠깐 한번 끊고, 잠깐 그 공지사항을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이런 댓글은 자주는 안 봤는데, 제가 그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놓고서는 제 국민은행 계좌번호 올려놓는데, 꼭 그걸 보고서는 이딴 거 왜 올려놓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한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개평 용돈 받는 거예요. 돈 주시면 그냥 돈 땡큐하고 받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보내주시면 땡큐하고 받고, 저희가 만들 때 진짜 커피숍 가가지고 밀크티 사 먹고 커피 사 먹어요. 그러니까 용돈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노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주셔도 되니까, 싫으시면 안 주셔도 되니까. 우리가 버는 돈이 그 유튜브를 시청하셔서 나오는 그 조회수는 굉장히 적어요. 정말 몇천 원, 몇만 원, 특히나 저같이 구독자가 적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직접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제일 좋죠. 왜냐면 5만 원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40% 뛰니까 3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고, 그 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짜 죄송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저한테 그 용돈을 보내주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5만 원, 10만 원, 크게는 30만 원까지도 얼마 전에 한 분 보내주시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작년에 조금 그 유튜브를 많이 못할 때 시간 내서 계속 이메일 들어와서 답을 따로 드렸어요. 약간 개인 답변 하듯이. 근데 제가 성심성의껏 장문의 글도 쓰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돈을 먼저 보내주시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계속 몇 달째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걸 앉아가지고 막 쓰다 보면은 이메일 5개 답글 했는데 2시간 지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그걸 다 타자를 해야 되니까, 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튀를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지금 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답을 못 드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메일을 질문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그거를 이렇게 레퍼런스해서 그걸 같이 이렇게, 어차피 다 비슷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껴 맞춰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Q&A 식으로 가면은 너무 또 저 그럴 수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막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포인트로 뭐 이거 나 여기 뭐 이렇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좀 약간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 제가 감안해서 영상에다가 해서 다른 분들도 들으시고 그냥 같이 이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분간은 개인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아무한테도 답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내신 분만 이 새끼 왜 나한테만 답을 안 해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답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 내서 저녁 시간 내 가지고 찍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미국 주식을 겁나 틀렸는데 언제 제가 이거를 확 깨달았어요? 제가 한탄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리먼 사태가 나지 않았는데 리먼 사태가 난 것처럼 자기네 GDP의 8%, 9%, 10%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까무러쳤잖아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 이 새끼들. 그러니까 테크 붐이 99년에 닷컴 버블이 난 다음에,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18개월 동안 1% 기준금리를 놨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9.11 테러 나고 하면서 분위기 개판이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 중반까지 1%를 놓고 이게 경기 부양책이었잖아요. 돈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때. 그게 2008년 리먼을 만들었죠. 이건 뭐 수도 없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고 나서 리먼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행크 폴슨이랑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750 빌리언 달러 이머전시 펀드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미친 듯이 던져 넣어가지고 바로 6개월, 12개월 만에 살려낸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2024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4년인가? 23년이었나요? 이거 생각도 잘 안 나네. 어떻게 됐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망하고 크레딧 스위스 망하고 분위기 싸해지니까 그냥 리먼 생기기도 전에 파월 아저씨가 가서 다 막고 재무부에선 돈 미친 듯이 써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다시 살려놨잖아요. 더 이상 쇼 못하죠. 저는 빠졌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안타까운 분들은 누구예요? 저는 이 말씀 한 번도 드린 적 없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침체가 온다기보다는 리세션에 간다기보다는 리먼 100배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100배는 와요. 근데 리먼 100배 오기 전에 한국이 먼저 나가 떨어지게 생겼고 홍콩 같은 나라가 먼저 떨어지게 생겼고 흑수저들이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난 18개월, 24개월 동안 2년하고 10년짜리 커브 인버전이 생기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커브 인버전이 생겼다는 거는 단기가 올라가 있고 장기가 낮아져 있으니까 금리가 이거는 99.9% 미국의 침체가 오는 사인이다. 이 얘기 수도 없이 듣지 않으셨어요? 침체 어디 갔어요? 여기서 다 막았잖아요. 2023년, 24년에 적자 보면서. 리먼이 안 생겼는데 10%의 적자를 쓰면서 금수저 기축통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저도 숏 더 이상 못하죠.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힘을 또 한 번 느끼고 저도 그때 2008년, 2009년에 직장 다니면서 저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있나 마켓이 깜짝 놀랐지만 그걸 보고 그걸 제가 이해하고 봤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부동산 무너질 때 동아줄 내려줄 거고 원화를 던질 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던져가면서 국내 시장을 살리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뽀장이 날 겁니다. 아작이 날 겁니다. 그 이론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미국도 당연히 그 순차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얘들은 미리 한 발 가서 뛰어넘으니까 이 커브 인버전이 생기면은 뭐 7 out of 8 times 뭐 8 out of 9 times 무조건 침체가 왔다. 침체 어디 있어요? 침체 안 왔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룰이 절대 이렇게 it's not set in stone. 그러니까 돌에 박혀서 막 누가 이렇게 A가 생기면 무조건 B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금융하기고 경제하기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저렇게 철면피 깔고 미국 나라의 국채가 34 트릴리언이건 35 트릴리언이건 그냥 돈 찍어서 그냥 적자리 10% 내가지고 몰고 가자. 그럼 방법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고 미국의 적은 결국 미국이죠 뭐. 제가 생각하는 거 미국의 적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근본 이자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 이게 재밌어요. 자, 비트코인을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0만 불 갔는데 제가 정확한 질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말을 쓰셨어요, 누가. 근데 이거 좋아요를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틸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꼬리 내리나? 이 새끼 꼬리 내렸나? 그래서 무슨 내용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비트코인 하여튼 등 값어치가 내재 가치라는 말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값어치가 너 아직도 0이라고 생각하냐? 잠깐만요. 이거 물 좀 마시고 물 좀. 그러니까 내재 가치란 말 썼나? 네, 아직도 비트코인 가치가 빵원이라고 생각하냐? 야, 나 이거 구독자 하여튼 싫어요 눌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여러분 5만 불 하던 게 트럼프 아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해갖고 5만 불 하던 게 10만 불이 됐어요. 그럼 뭐가 낀 겁니까 거기? 그러니까 기대 가치가 낀 거죠 더. 저게 10만 불 아니라 20만 불, 100만 불을 가도 내재 가치는 빵원이에요 여러분.
기대 가치가 그만큼 더 낀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비트코인 잡아서 없애야 된다 그래 버리면 10만 불짜리가 10,000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기대 가치가 꺼진 거예요, 그만큼. 아니면 5년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비트코인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고 튼실하고 더 좋은 뭐 AI까지 섞어서, 저는 테크 쪽은 잘 모르니까 뭐 AI까지 섞여가지고 더 완벽하고 더 튼실하고 더 프루핑 어렵고 2100만 개가 아니라 2000만 개만 나오는 그러한 코인이 나와가지고 더 그쪽에 관심이 쏠리면 더 안전해, 더 좋아, 더 쉽게 쓸 수 있어. 그거 나와버리면 비트코인 빵원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새 코인으로 옮겨가면 당연히 지금 나와 있는 허접한 코인들 말고 비트코인보다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 내가 나와가지고 모든 시선이 글로 쏠리면 비트코인 빵원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새로 그 포커스가 꽂혔을 때, 사람들이 꽂혔을 때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네, 빨리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저기 생기는 거니까, 올라가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문제가 그거죠. 내가 이거를 100만 원에 팔아야 되나 1000만 원에 팔아야 되나. 1000만 원에 팔았더니 저게 3000이 됐네. 아이고 배 아파. 또 들어가는 거고. 또 들어가고. 네, 내재 가치가 없는 거에 들어가실 때는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당연히 내재 가치는 당연히 빵원이고 기대 가치가 더 많이 껴서 올라가는 거고 20만 불 갈 수 있습니다. 20만 불 갈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사세요. 저거 괴롭히지 마시고 사시고 19만 불에 파세요. 파셔서 돈 많이 벌고 나오시면 돼요. 좀 더 안정적이고 롱텀으로 봤을 때 돈도 어느 정도 벌면서 그 값어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하고 다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금 실물을 사시는 거고, 금도 당연히 저기 3,000불 아운스당 3,000불 가 있는 게 많이 거품이 껴서 다시 2,000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골드 가격이 달러로 디노미네이션이 돼 있을 날까지는 계속해서 금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금이라든지 원유가 달러로 표기되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통화하고 같이 공유가 돼서 다른 통화하고 같이 우리 블룸버그 스크린에 달러로 봤을 때는 금이 얼마고 뭐 IMF 만이로 봤을 때는 얼마고 다른 화폐로 봤을 때 얼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금 가격이 덜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저렇게 적자를 내고 빚을 끝없이 계속해서 찍어 나간다는 가정하에 금은 계속 떨어질 수가 없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금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때려잡는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비트코인보다 더 우월한 다른 또 매개체라 그러나 다른 메커니즘이 나와가지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당이 뽑히던지 간에 좌파건 우파건 미국에 돈을 더 쓰니까 계속 돈을 덜 써야겠다. 정부 적자 줄여. 정부 적자를 80%로 줄여버려. 확 20%만 써. 이럴 대통령은 없거든요. 못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요소가, 금을 때릴 수 있는 외부 요소가 있잖아요. 금 행성이 떨어지면 갑자기 지구에 금값 폭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외부 요소, 금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외부 요소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저건 쭉 올라가는 건데, 저게 비트코인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때 그냥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는 그 느낌은 아는데,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들여다보시면 안전한 거고. 그리고 뭐 끝까지 비트코인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뭐 내가 100만 원 있는데 33만 원은 주식에 넣고 33만 원은 금 사고 33만 원은 비트코인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이버시파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분산 투자 하세요. 분산 투자. 그게 제일 안전할 수 있죠. 하나에 몰빵해 놓는 것보다. 25씩 25는 은행 적금, 25는 주식, 25는 비트코인, 25는 금,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음번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저기 실질적인 조언 그 슬라이드를 다시 갖고 와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미국에 이것저것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것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연체율 상승, 실업률 부도 경매 한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엄청 길겠지만 그냥 다 묶어서 올려버릴게요. 제가 또 언제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올라가서 죄송한데 시간 나실 때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